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통합경영 정보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김일성대학 김성철 교수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소개되었네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평범한 애국자들도 만나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타일을 만드는 천리마 타일 공장을 들여다봅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테크볼이라는 신종 스포츠가 북에서도 인기라는데요.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테크볼을 소개해드립니다. 요리사가 알려주는 꽃게즙 무침 요리, 어떤 맛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60여 년 전 트랙터로 농사를 짓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최근 북은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그들의 일상에 담겨있는 애국심, 삶의 양심을 조망하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도 각계 애국자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위운을 세웠을까요? 처음 만나볼 사람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김일성종합대학 김성철 교수 박사입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김일성종합대학 경제정보연구소 서장 교수 박사 김성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지난 30여 년간 과학탐구의 먼 길을 걸어오면서 통합경영정보체계를 우리식으로 개발하여 수많은 단위들에 도입했으며 경제정보학 분야의 인재 양성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해서 관록 있는 과학자로 교육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과학자로서 우리의 안목은 현재만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표준화된 통합경영정보체계를 완성했지만 부단히 갱신해서 농업, 보건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분야의 그 도입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통째로 교육사업에 받아들여가고 있습니다. 산골군에서 나서자는 나를 나라의 최고 대학에 불러줘 공부를 시켜준 당의 운동에 보답해야겠다는 자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고 당에서 바라는 일은 죽고 나서나 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과학자의 양심이 나를 이 길로 또 밀어주었습니다. 김성철 교수는 지난 6월 노동신문을 큼지막하게 장식한 바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성철 교수가 통합경영정보체계를 조선식으로 개발해 이를 많은 공장과 기업에 도입하여 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는군요. 통합경영정보체계, 우리로 치면 ERP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성철 교수는 10년 전 전 세계 기업 경영 추세 자료를 보고 북 자체의 시스템 제작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안 1.0이라는 통합 경영 정보 체계를 구축했다는군요. 네,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도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교과서도 쓰고 시스템도 계속 갱신했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네요. 또 다른 분들 이야기도 만나볼까요? 우리는 지금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 일터에서 맡은 일에 묵묵히 한 생을 바쳐가고 있는 평양 버스 공장의 김용남 동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남 동지에게는 평양 버스 공장에서 40년간을 일해왔다는 것, 그리고 공원 기술자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경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존경하고 따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는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도 아직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있고, 쇠기도 생산하는 과정에 우리 시장 농지가 창의관도 많이 있고 세기술 혁신안도 많이 내놨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내색도 하지 않고 자랑할 줄 모릅니다. 정말 끝없는 헌신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계시 산림경영서에는 지난 27년간 졸세민들의 불멸의 차옥이 깃들어 있는 구봉룡지구와 장자산지구를 지켜 산림감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자산 산림감독분소 산림감독원 김동철 동지도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림지별 토양 특성에 따르는 수종 배치에 대해 부단히 연구하면서 그는 산림감독원으로 온 이후 5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백 정보의 산림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는 해마다 숲사이 양매장에서 50만 그루 이상의 잣나무와 창송 이끌나무는 물론 다양한 산열매 수종과 기름 작물들도 생산해서 저국의 재물을 늘려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의료집단은 그 소아 심장외과 집중 치료 부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신경과 집단이고 발명가 집단입니다. 과의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직 서유자들이고 또 의사, 간호원, 간병원들 모두가 발명 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이들이 내놓은 발명가 창의관 총 건수는 200여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16 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고 또 지난해에는 과장 리철진 동지가 2021년 최우수 발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과의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그 피타는 노력이 그 분조에는 그 어떤 남 문제라고 해도 이건 자체로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치료 사업에서도 세계를 압도해야 된다. 여기에 그 기초를 두고 모두가 다 같이 뛰고 또 뛰고 하는 과정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국에 높뛰는 고동을 더해줄 불같은 맹세를 다지며 높은 실력과 열정으로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사업을 새겨가는 이런 애국적 근로자들이 있어 우리 저국은 그 어떤 고난도 헤치며 기세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공장 노동자, 산림감독원, 옥류 아동병원 의료진들의 이야기 보고 왔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훈을 세우는 모습들이 애국자라 불릴만 하군요. 저희가 하는 이 방송도 남과 북의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애국심 갖고 성실히 임해야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지난 편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우리의 말을 빼앗은 역사도 되짚어보려 합니다. 평양중앙계급 교양관에 전시된 일제의 만행. 북에서는 일제의 민족성 말살 정책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 번 바뀌어도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조선민족의 오를 말살하기 위해서 조선어 말살 책동을 강행적으로 추진한 일제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어를 말살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의 반일 기운과 독립운동을 억누를 수 없다는 데로부터 조선어 말살 책동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조작한 각종 악법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907년에는 신문지법을 조작 발표한 일제는 1909년에는 출판법을, 1910년에는 출판규칙 등을 발표해서 조선어로 간행되는 출판물의 발간을 급력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기구들을 총발동해서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민족 배타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위해 조선 총독부와 도청,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주재소 등 행정 및 경찰기관들과 함께 헌병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총독 통치의 첫 시기 벌써 일제는 관공서와 재판서 및 기타들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를 일본어로 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일본어는 조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어라고까지 선포했습니다.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특히 교육 부문에서 더 악랄하게 벌어졌습니다. 조선 교육령을 날조 계약하여 조선에서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일본어 보급이라는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를 들이댄 일제는 각급 학교들에서 교과서들을 일치 일본어로 편찬하게 했으며 그 내용도 일본의 역사와 도덕 풍습 등 일본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했는데 그러해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학교 학생들까지도 일본어 교육만 받게 됐습니다. 일제의 강요에 의해 학생들은 매일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어는 일본어이다라는 교재의 내용을 인정해야 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선말을 한마디 하면 5전, 2번 하면 10전씩 벌금을 받았으며 3번 이상 하면 퇴학시켰다고 합니다. 조선어 말상울이 한 일제의 야만적인 책동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소학교 교원들에게까지 이렇게 경찰과 같은 복장에 칼을 채우고 조선어 말살 책동을 강행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어 일제는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는 수신이라는 과목까지 내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초낭숭배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했으며 조선의 사립학교와 서당들을 민족의식을 교양하는 장소라고 적대시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운동에 마저도 일본에 대한 반항 정신을 고취해준다고 방해했습니다. 조선어 말살 책동의 목적은 신민화, 동인화의 구호 밑에 유구한 조선민족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민족성을 말살함으로써 조선민족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를 영원히 가로타고 앉아 통치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모든 아픔을 가셔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민족의 녹시고 징표인 말과 글까지 빼앗으며 조선민족을 완전 멸살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간악한 책동을 감행한 일제의 만고죄악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일제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포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날강도물이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것을 다시금 뼈에 새기도록 해주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시기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외놈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는데 이것을 창씨개명이라고 합니다.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에는 자기 친족 관계의 혈통이나 집안 가풍, 부모들의 지향과 기대, 고상하고 아름다운 어휘적 의미와 느낌을 비롯해서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창씨개명에 갖은 발악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저들의 범죄적인 창씨개명 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구축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한 통치기구까지 내오면서 조선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외놈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총칼로 위협했습니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한 것은 조선 민족의 이름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국민, 불운한 사람으로 몰아 감옥에 쳐놓고 멋진 고문을 들이댔으며 지호는 징용으로 끌고 가 멋진 천대와 멸시를 들이댔습니다.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강요한 창씨개명, 이는 철두철미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일제가 우리민에게 강요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정신적 학대였으며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였습니다. 세상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감행한 수많은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와 같이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흉악한 야심 밑에 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깡그리 말살하면서까지 이렇듯 악랄하게 책동한 지독한 제국주의는 일찍이 없었으니 날강도 일제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분노는
우리들의 가슴을 복수의 의지로 더욱 세차게 끓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통치 시기 일제가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반인륜적 국가적 범죄 행위인 조선어 말살 정책에 대하여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그 대가를 1100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결심을 다시금 굳게 다지며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은 주체철, 주체 비난론, 주체 비료 등 많은 분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을 동원하고 있죠. 오늘은 북에서 하루가 멀다고 세워지는 새로운 건축물에 필요한 타일을 자체로 생산하게 된 그 전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네, 이름하여 천리마 타일인데요. 처음 타일 생산을 시도했을 때 외국 기술자들이 북에 있는 흙과 돌로는 절대 타일을 만들 수 없다고 머리를 저었다네요.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천리마 타일 공장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우뚝 솟은 건축물들. 이 건축물들은 모두 우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리마 타일.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태어나던 과정은 곧 민족 자존의 정신으로 세계를 디디고 일떠서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 전 현대적인 타일 공장 건설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우리 타일 공장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토종까지 친히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타일 분야에서는 전혀 생소하고 또 타일을 만든 경험도 없었습니다. 단지 미천이 있다면, 조국에서 필요하다면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그 배짱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장을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놓고 첨단 설비를 들여다가 이렇게 생산을 시작해봤지만 처음부터 잘 될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이게 다 그래도 타일 생산 연한도 오래고 제너라고 하는 이런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역시 같았습니다. 자신 있게 접어들었던 그들이 저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던지는 뒷말이 우리의 자존심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돌과 흙으로는 절대로 질 좋은 타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돌과 흙마저 남의 것을 가져다 타일을 만들 바에야 그런 공장이 10배 개면 못하겠는가. 민족적 자존심이 100배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선의 타일이 태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의 대결전 속에서 이들은 불가능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이 근육처럼 불끈해졌고 민족적 자존심이 핏방울처럼 한데 모여 무서운 정신적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주체가 선 공장, 자력갱생의 본보기 공장, 전망이 있는 청춘 공장, 명실공히 우리의 제부 조선의 공장.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안겨주신 감 높은 칭호였습니다. 천리마 정신으로 더 높이 비약하라. 잠시도 헛눈을 팔지 말라. 세계를 굽어보며 민족의 자존심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라. 이것은 2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총비소동지께서 지펴주신 민족 자주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오늘도 이들은 세계와 도전하며 우리의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계속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민족 자존의 정신력만 강하면 그 어떤 극한점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이 주는 재부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이 창조하는 재부는 무궁무진하다.
그 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정신, 민족의 자존심을 화산처럼 분출시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민족적 자존심이었네요. 야, 너네 거로는 100번 해봐야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저라도 발끈해가지고 100번, 1000번 도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돌과 흙마저 수입해 만들 바엔 그런 공장이 수십 개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게 당시 그들의 고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타일이 붙어있는 상태에 완성된 건물만 보다 보니까 타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거든요. 이 타일을 자체로 생산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타일을 생산할 때는 액화가스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체 기술이 없을 때는 전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에서는 이것을 자체 기술로 자신들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원료를 통해서 생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원료라고 하면 혹시 무연탄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북에서 무진장하게 많다고 하는 그 무연탄이죠. 무연탄이 발생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가스로 전환되면서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타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사실 주체철 생각났어요. 그것도 산소를 주입해서 뜨거운 열 만들었잖아요. 무연탄에서. 예,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주체철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열을 많이 내야 되는 역천탄을 콕스라고 하죠. 네, 콕스. 예, 그것을 주입했는데 이 워낙 전량을 수입해야 되고 수송이 원활치 않으니까 그것을 무연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무연탄은 역천탄만큼 열이 높지가 열이 않아요. 높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산소를 주입해서. 주입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체철 산소 열법에 의한 주체철 생산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한번 토론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에서 가장 흔하게 나는 무연탄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냈다라는 건데, 뿐만 아니라요. 후리트라고 하는 그 수입에 의존하던 보조 원료가 있었어요. 후리트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이 비싼 데다가 전량 수입해야 되니까 수송도 원활치 않았고, 근데 이것도 또한 이 자체 생산 공정으로 수입을 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손바닥만한 타일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원료랑 기술이 필요한 거였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체로 만들어낸 천리마 타일, 질은 좀 어땠을까요? 막상 만들었는데 뭐 잘 깨진다거나 디자인이 너무 떨어지면 도로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 타일이 마감 건재라고 하잖아요. 모든 건물을 잘 지어놓고도 외벽에 타일 같은 것이 예쁘지 않으면은 우중충해지잖아요. 모든 건물이. 그래서 이 타일을 외벽 타일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튼튼해야 되죠. 잘 깨지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천리마 타일에 대해서는 평이 아주 좋습니다. 튼튼하다 그러고요. 문양도 다양하고 예쁘게 잘 만든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그 안 된다고 했던 외국 기술자들 좀 머쓱해졌겠는데요? 예, 이 타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국 기술자들이 논란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공장에서는 이제 바닥 타일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외벽 타일까지 하나의 생산 공정에서 다 생산하겠다고 하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할 정도로 믿지 않았대요. 그럼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들의 기술과 원료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데 지금은 외벽 타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타일까지 한 번에 다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야, 그 외국 기술자들 손이 남아나질 않았겠네요. 조선 기술자들은 한번 한다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엄지척 한다네요. 이 자력갱생 역사를 보니까요. 천리마 타일이라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름은 대동강 타일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동강 타일 공장이 강선 땅에 있었어요. 강선 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뭐가? 천리마 운동의 시초, 강선제강소요. 맞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 지도로 와가지고 이 강선이야말로 천리마의 고향 아니냐. 그래서 천리마 타일 공장으로 명명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름이 대동강 타일 공장에서 천리마 타일 공장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 북은 전국적인 농촌 산림집 건설, 평양시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거기에 련포 온실농장처럼 대규모 공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죠. 그 건설 현장마다 천리마 타일들이 천리마 날개 타고 전달될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제목 잘 하길 바랍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크볼이라는 체육 종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난해에 한 예능 프로에서 소개돼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테크볼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종 종목인데요. 탁구와 족구를 합쳐놓은 것 같은 스포츠입니다. 경기 규칙이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다고 하지요. 북에서도 이 테크볼을 즐겨 하는가 본데요. 그 방식과 규칙이 어떤지 북에서 소개하는 테크볼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테이크볼은 오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체육 종목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테이크볼은 축구, 배구, 탁구 종목의 일부 동작들과 경기 진행 방식을 결합한 구기 종목입니다. 테이크볼은 축구 선수들의 공 다루기 기술을 연마하는 효과적인 훈련 수단으로 되고 있어 축구 선수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테이크볼 경기장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이크볼 경기장은 길이가 16m, 높이가 12m 돼야 합니다. 실내 경기장인 경우에는 천정의 높이가 7m 이상 돼야 합니다. 테이크볼은 탁구판과 비슷한 길이 3m, 높이 1.7m의 활등 모양으로 구부러진 타구에서 진행하는데 가운데 있는 그물의 높이는 14cm입니다. 그물은 보통 투명하고 든든한 유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탁의 끝점으로부터 2m 되는 것에 켜놓기 선이 있습니다. 테이크볼 경기에서 공은 축구공을 이용합니다. 2미의 축구공을 가지고 테이크볼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공의 치수는 5호공입니다. 공의 둘레는 67 내지 69cm, 무게는 370 내지 400g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테이크볼의 경기 진행 방법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이크볼은 팔과 손을 제외한 몸의 임의 부분으로 치거나 찰 수 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탁구와 비슷한데 선수가 공을 상대측 탁에 차넘기면 상대측 선수는 탁에 맞고 튀어나오는 공을 다시 반대편에 차넘깁니다. 공을 받은 선수는 공을 최대 3번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만일 선수가 공을 3번 이상 다루면 반칙으로 되며 실점당하게 됩니다. 테이크볼은 단식 경기, 복식 경기, 혼성 복식 경기로 진행합니다. 경기는 3회 2승으로 진행하며 회전당 점수는 12점으로 하는데 1, 2회전에서는 어느 한 선수나 팀이 먼저 12점을 올리면 이기는 것으로 됩니다. 3회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 점수가 11대 11 동점이 됐을 때에는 먼저 2점을 올리는 선수나 팀이 이기는 것으로 됩니다. 이때 쳐놓기는 선수 혹은 팀이 한 번씩 옷 바꾸어 진행합니다.
경기에서 선수는 공을 몸의 한 부분으로 연속 2번 다칠 수 없습니다. 실례로 한쪽 무릎으로 공을 연속 2번 살려 공을 차넘기면 반칙으로 되며 실점당하게 됩니다. 선수가 처음 머리받기로 공을 넘겼다면 다시 넘어오는 공은 발로 차거나 몸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쳐넘겨야 합니다. 이번에는 쳐넣기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쳐넣기는 쳐넣기선 뒤에서 진행하며 상대측 탁구역에 차서 넘겨야 합니다. 탁구 경기에서는 쳐넣기를 연속 2번 진행하고 교체하지만 테이크볼 경기에서는 쳐넣기를 연속 4번 진행하고 교체합니다. 쳐넣기한 공이 그물에 맞으면 실수로 됩니다. 쳐넣기를 실수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쳐넣기에서도 실수하는 경우 실점당하게 됩니다. 테이크볼 경기에서 공이 탁의 모서리에 맞고 방향이 변하는 경우 모서리 공이라고 하며 이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실점 없이 경기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수가 모서리 공을 차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넘긴 공이 탁 측면에 맞는 경우에는 측면 공으로 부르며 측면을 맞힌 선수는 한 점을 실점당하게 됩니다. 선수가 넘겨차기한 공이 그물에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 공을 다시 단번에 튀어넘길 수 있으며 3번까지 접촉해서 튀어넘길 수 있습니다. 테이크볼 경기에서는 공이 그물에 맞고 상대측 탁에 3번 이상 튀어나면 경기는 실점 없이 중단됩니다. 공이 넘어갈 때 그물 혹은 탁 밖에 그물 가상선을 넘어 상대측 구역에 정확히 떨어져야 합니다. 복식 경기에서는 넘어오는 공을 단번에 넘길 수 없으며 짝패 선수에게 반드시 공을 연락해야 합니다. 공을 연락할 때 선수는 중앙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식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고정된 자기 위치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이크볼 운동은 실내에서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크볼 경기 과정에 실점으로 되는 반칙들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탁을 다치는 경우, 상대팀 선수를 다치는 경우, 복식 경기에서 중앙선을 넘어선 선수가 연락을 하지 않고 상대팀에 공을 넘기는 경우, 쳐넣기를 하면서 조약하는 경우, 쳐넣기를 할 때 탁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넘긴 공이 자기 구역에 맞는 경우 반칙으로 합니다. 테이크볼 월드컵 경기는 국제 테이크볼 연맹이 해마다 조직하는 경기대회입니다. 제1차 세계 테이크볼 선수권 대회는 2017년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됐으며 주요 테이크볼 경기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테이크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지요? 네,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자, 다음은 유명 요리사가 알려드리는 맛있는 이북 요리 시간입니다. 가을엔 꽃게가 제철이지요. 오늘은 꽃게를 활용한 꽃게즙 무침을 배워봅시다. 이름만 들어도 군침 도는데요. 경흥은하수 음식점 박경수 주방장을 모셔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꽃게즙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식감으로서 우선 꽃게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절인 오이, 향긋하고 매운맛을 내는 양파, 삶은 닭알 한 알, 마요네즈, 약간의 소금을 준비합니다. 예로부터 꽃게는 꽃처럼 곱다고 해서 꽃게라고 불러왔습니다. 또 꽃게 즙무침을 만드는 데서 선도 좋은 꽃게를 골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게가 선도가 좋다는 것은 이렇게 쭉 봤을 때 색이 선명하고 또 이렇게 두루 봤을 때 묵직하면서도 이 껍질이 단단하고 또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을 때 생생한 냄새가 나는 것이 선도가 좋은 꽃게입니다. 먼저 꽃게를 찌겠습니다. 이 꽃게는 딱지가 밑으로 가게 넣습니다. 쪄낸 꽃게를 손질하겠습니다. 절인 오이는 나박 모양으로 쏩니다. 생오이를 쓰면 물내가 나기 때문에 절인 오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이거 절인 오이와 똑같은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써야 합니다. 달걀은 흰자와 노란자를 갈라서 흰자에만 썰겠습니다. 이제 꽃게살에 절인 오이, 물기를 꼭 짠 양파, 달걀 흰자이, 마요네즈를 두고 고루 버무리겠습니다. 감칠맛이 강하면서도 고소한 꽃게 즙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물 한 명이 아닌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기계화 가정운동 선구자 가족입니다. 기계화 가정, 이름에서 감이 오시나요? 그들의 이야기는 무려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손으로 농사짓던 시절에 트랙터를 이용한 농업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 온 가족이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김일성 주석을 감명시켰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가족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트랙터로 운전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대돼서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땐 정말 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대학이 아니라 고향에 남았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친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드는 길에 저의 리상도 꿈도 바쳐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가정의 가풍대로 뜨락도로 운전수가 됐습니다. 우리 집이 이 뜨락도로와 인연을 맺은 지도 6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이 더 흘렀지만 오늘까지도 할머니가 우리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 9월에 이배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농장 살림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이 농장 살림이나 이 농사 형편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시고 기술혁명을 해서 농사를 기계로 지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농업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서 전국의 번복이 농장이 될 때에 대해서 결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스님 교실을 받들고 정말 온 가정이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우리 온 가정이 앞장서 나가자고 밤새고 토론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다 뜨락도로 배울 걸 결심하고 나섰습니다. 뜨락도로를 배우는 일은 옳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나 남자들은 괜찮았지만 할머니와 작은 할머니들은 몹시 당황하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처녀 때 뜨락도로를 멀다가도 시집을 가면 그만두던 그때 자식들을 거느린 가정부인들이 뜨락도로를 탄다는 건 선뜻 결심할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령님의 교실을 관출하는 데서 물러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 가정을 본영으로 한 조선예술 영화 운전수집 새 며느리에서도 나옵니다. 셋째 며느리인 나의 작은 할머니가 맏며느리의 질문 때문에 땀을 빼던 장면이. 자, 그럼 내 물어볼게 대답하라고. 뜨락도리에 배아린이 모두 몇 개나 있나? 42개. 맞아. 예. 그럼 크랑크 축엔? 2개. 조향장치엔? 거기도 2개. 정말 수준이 대단하다. 나보다 나은데 뭐. 처음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와서 뜨락도 보니까 보기만 해도 무섭댔는데 겁도 나고 한 걸 배워갖고 했습니다. 하다가 잘 이렇게 잡아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피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니 어머니. 아니 어떡해. 어머나. 아이고 어머니. 아니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아이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이고 내 보따리. 아이고. 그게 봤을 때 나는 뜨락도를 모는 사람이 딸이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포기했댔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 맞동서랑 우리가 뭐 때문에 운전수 가정을 꾸리자고 결의를 했니?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땅의 주인된 농민들이 이젠 기계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결실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참뜻을 아직도 알고 있는 것 같질 않다. 이렇게 겁을 앞세우고 뜨락도로 타기를 포기했던 작은 할머니마저도 이악하게 뜨락도로 운전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기술을 배웠고 밤에는 밤마다 운전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애꾸러기도 있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트랙터로 운전수는 하지 않겠다고 무척 떼를 썼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이 평양을 비롯한 도시들에 다다시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난 그게 좀 생각에 부러워서 이 자동차 운전수 하려고 했습니다. 형수와 형님이 수령님의 곁을 맡고 농촌의 종합적 기관을 수련하는 데서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나와서 여기 앞장서서 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도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다시 나와서 운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헐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모두가 애를 써서 1년 만에 우리 가정에서는 9명의 트랙터로 운전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1978년 1월) 전국농업대 때 오보이 수령님께서 저희 가정에 녹대 천리마 트랙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시동생 부부, 시누이 부부 해서 4부부에게 녹대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 트랙터를 타고 밤을 지새우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에 또 받들려 우리 트랙터로 가정의 대열은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고 9명의 운전수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농기계 기사 자격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의 서행 자료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1년 2월 27일 우리 가정에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동무들은 한 가정의 혈육으로서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혁명 동지로서 사상 의지적으로 단합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의 농촌기술혁명 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농촌 노동계급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훌륭히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박정국 정연화 동무의 가정은 농촌의 기계와 혁명과 인테리어와 가정의 전형이며 모든 농업 근로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트랙터로는 우리 가정의 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한 부분이었고 트랙터로의 발동 소리는 우리 생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섰던 처소에 아버지 어머니가 섰댔고 이제는 내가 섰습니다. 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는 기계 가정의 새 세대로서 기계와 가정,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가정의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온 농장이 이 영예를 빛내어가며 새세기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펼치는 주인공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웅세대들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웅들의 투쟁거품과 일본수가 불씨가 돼서 온 농장, 온 군이 따라배워 기계와 작업반의 용해, 기계와 분조의 용해, 기계와 가정의 용해를 빛내갔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농촌진흥의 주인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기계와 가정의 대를 영원히 이어가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받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틀어잡았던 이 운전대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농촌건설구상을 받들어 우리 새 세대 기계와 처병들이 억세게 잡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라는 게 북의 인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에서 시집온 며느리부터 시어머니까지 트랙터 운전에 나서게 된 가정은 명령이나 정책만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북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대가정이라고 하니까요. 수령의 교시는 집으로 보면 제일 큰 어른의 당부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북을 들여다볼수록 독특한 흐름과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흩어져 있지만 전체가 뭉쳐 있잖아요. 한 사회로 움직이는 큰 가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라고는 할까요? 그리고요, 농촌을 기계화하고 인테리어하자는 당의 방침이 저런 시골 마을 가족들의 삶 속에까지 녹아든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북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집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고의 방향,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분명하게 수령과 당의 방침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단결시키고 그 마을을 단결시키고 공장과 농장을 단결시키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북에서는 흔히 어버이 수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 품 같은 조선노동당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언론 매체에 나오는 북의 일반 가정을 보면 가장 좋은 벽면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정성껏 모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수령과 당과 인민의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하며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 전체를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인데요. 수령은 인민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어버이 같은 은덕을 베풀고 인민들은 수령을 충성과 효성으로 극진히 모시는 사회라는 것이지요. 국가의 이미지가 가정의 이미지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정이 단결하고 지역이 단결하고 사회가 단결하는 근간으로 수령의 교시를 내세우곤 합니다. 집안 큰 어른의 한마디는 그 사회의 갈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시는 당의 방침이 되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의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출근하다 보면 회사 정문에 노사는 한 가족이라는 구호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윤과 임금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개념들은 아닙니다. 임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윤이 줄어드니까요. 언제나 노사는 본질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시키는 용어가 가족이겠지요. 가족의 마음이면 모든 노사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북의 사회주의 대가정,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요. 도가 아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든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남이든 북이든 문제의 핵심은 모든 구성원이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